수명이 다한 미국 위성 잔해물이 오늘 낮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예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됐었는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가 유소년들이 쓸 돔 야구장 건립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전 동구가 대전역 철로 위에 짓는 선상 야구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상구장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대전 새 야구장 후보지에서도 탈락한 적이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고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 등 정부 지원에서 번번이 탈락한 대형 SOC 사업들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필품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홍보한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온라인몰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81만 명, 피해 금액이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정치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국발 코로나 확산도 국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06명입니다. 같은 요일 기준 3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6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9명으로 엿새 연속 세 자릿수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모두 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180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고 7명이 확진됐습니다.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3.9%로 하루 새 10%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0%로 분석됐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앞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도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지표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비롯한 실내 마스크 지침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면역 회피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량 백신으로 위중증을 막을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1984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돼 수명을 다한 지구 관측 위성. 이 위성의 잔해물이 오늘 오후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 시간대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되면서 운항 지연을 겪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명을 다한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이 오늘 오후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위성의 추락 예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오늘 오전 경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의 예상 추락 시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20분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대를 전후로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잠시 중단되는 등 운항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공위성 추락을 목격했다는 시청자들의 제보도 KBS로 이어졌는데 단순한 비행운인지 위성 추락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주위험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회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공군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위성의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락한 위성은 198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한 무게 2,450kg의 지구 관측 위성으로 2005년 수명을 다한 후 지구 궤도를 선회해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로 떨어진 우주 쓰레기는 5,000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지구 궤도에는 운영이 종료된 인공위성 2,900여 개가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경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한밤중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왕복 12차선을 가로지르는 육교에 흔들림이 포착됩니다. 지진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28분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인천 강화군 서쪽에서 25km 떨어진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9km로 분석됐습니다. 최초 기상청 자동 분석에서는 규모 4.0으로 추정돼 수도권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지만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가 3.7로 조정됐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난 건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일 만입니다. 지진 흔들림도 1978년 지진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래 수도권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일부가 잠에서 깨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의 진동입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됐는데 실내에서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방당국에도 지진 감지 신고와 문의가 110여 건가량 접수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KBS에도 제보 수십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진동 때문에 나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방에서 잤던 애는 뛰쳐나오고 그 뭐라 그럴까 뭐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우르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번 지진으로 정전되거나 재산 인명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 지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첫날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임시회를 단독 소집한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건의 진상규명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방탄국회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해묵은 방탄 타령 그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집권 여당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 등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고리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안보 지휘라인 책임자들의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방탄국회라며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는 건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무엇으로 탐지하며 어떻게 추적하며 어떻게 격파하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북한에다 알려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일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의 향방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총선 압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자신을 당대표로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도 캠프 사무실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로 윤심을 선점했다고 강조하며 새 확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출산 시 대출 탕감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간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 부위원장이 SNS에 대통령실 우려를 10분 이해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책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나 부위원장이 재차 의견을 반복한 것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은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자격이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나 부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에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이 한밤중에 기습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해당 작품의 작가들은 국회 사무처 등을 찾아서 항의한 끝에 전시회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 작품으로 가득했던 국회의원회관 로비. 그런데 하루 만에 텅 빈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해 오늘부터 전시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개막 직전인 오늘 새벽 국회 사무처가 기습 철거한 겁니다. 작가 30여 명이 참여한 정치 풍자 작품 80여 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판하는 작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 주관 의원실에 3차례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행사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국회 내규를 들었는데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철거 작품의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반면 여당은 대선 불복이자 헌법 정신 파괴 행위라며 전시회를 주관한 야당 의원들을 맹비판했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국회의원 12명도 철거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직 국회 사무처의 알량한 권한으로 무단 진행한 것입니다.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일부 작가들은 오늘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항의 방문한 뒤 구걸하듯 작품전을 열지 않겠다며 전시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이 대전시가 유소년들이 쓸 이 돔 야구장 건립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 후보지로 대전역 선상야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역 선상야구장은 앞서 대전의 새 야구장 후보지에 오르고도 경제성이 낮아서 탈락한 적이 있는데요.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방안을 설명하면서 세계 최초 유소년 야구 돔구장 건립을 언급했던 이장우 대전시장. 세계 리틀 야구 돔구장이 한 개도 없답니다. 저희가 아직 한다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구장의 70% 규모의 각종 문화 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대전 동구가 대전역 철로 위에 야구장을 짓는 선상 야구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과거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모 당시 선상 야구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장우 시장에게 재차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9년 후보지 평가에서
대전역 선상야구장은 접근성과 도시 활성화에서 1위, 사업 실현성에서 2위에 올랐지만 입지 환경과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2위에 그쳤습니다. 유소년 돔구장에 문화공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접근성과 도시 활성화가 강점으로 부각되지만 규모가 작더라도 인공지반 건설에 따라 단점으로 지목된 입지 환경과 경제성은 여전한 걸림돌입니다. 선상야구장은 철로 위에 짓는 것이라 막대한 공사비로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고 주차장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유소년 돔구장 후보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구상 자체로 주목을 받았던 대전역 선상야구장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충청남도가 그동안 정부의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대형 수건 사업들을 줄줄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쉬운 자금 확보와 또 신속한 집행을 그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런 민자 사업 역시 거쳐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길이 122km를 잇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부 내륙권의 동서축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 초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민자 유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분화모 역간척 사업 역시 마린하항 조성 등과 함께 민자 유치를 검토 중이고 제2서해대교가 될 당진 광명고속도로와 최근에는 내포 천안 고속도로까지 줄줄이 민자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국가의 반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반영을 노력하면서 민자도 검토하는 그런.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민자 사업이라도 KDI의 적격성 조사와 정부의 민자 사업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그동안 서산 첨단 화학특화단지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민자 유치로 추진한 충남도 대형 수건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됐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진행이 좀 더디게 된다든지 또 예측이 잘못돼서 수익 구조가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세금이 또 축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전문기관에게 철저하게 의뢰를 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일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새 돌파구로 꺼내든 민자카드. 충남도의 행정력과 지역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KBS가 새해를 맞아 마련한 기초단체장을 만나다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4년 만에 다시 서산시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기 1년 차를 보내셨는데 먼저 소회 어떠신지 이것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 아주 참 바쁘게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예. 포구 현장을 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한 6개월간 살펴보니까 한 123곳을 다녔더라고요. 예. 우리 서산 시민 한 7만 9천여 명을 만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예. 아, 숨가쁘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 시민들 많이 만났구나. 이게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단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시민들 만나기 위해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과 크게 변화는 없습니까? 예, 뭐 새로 오니까 장기간 휴가 갔다 오는 느낌이었었는데 반가운 우리 직원들 얼굴도 그렇고 새로 들어온 또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무식에서요. 직원들에게 이 클레오파트라 행정을 펼쳐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첫자만 딴 건데요. 클린 행정을 하겠다,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레이아웃을 잘 그리겠다.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서산시의 밑그림 그런 걸 잘 그리겠다는 것이고요. 오는 이제 OS 오품, 스마일 행정, 또 심플 행정, 또 소프트 행정, 스피드 행정, 스마트 행정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품은 5가지 품을 잘 팔자는 거거든요. 머리 2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하자. 그다음에 2품 잘 팔자,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이런 것이고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신품 행정, 진정성 있는 정말 감동적인 행정을 하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손으로 이제 오겠죠. 손품 행정을 잘 팔자.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품 행정인데 현장 확인 행정을 잘하자. 현장을 이게 이제 OS 오품 행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거 관련해서 올해 그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지금 5까지 했네요. 예. 이제 파는 이제 파트너십과 이제 파죽지세인데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관계 소통을 잘하면서 하자는 것이고 또 파죽지세 추진력 있게 일을 하자 이런 것이고 트는 이제 트레이닝과 뭐 또 트라이 이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이제 라인업 구성, 인재 적재적소의 배치 그걸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 있으시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서산공항과 또 가로림마 해양정원 이런 부분들도 예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해야 되겠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그런 부분이고요. 우선 신산업 성장 동력 지역으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고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뭐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이런 신산업 발굴 렌저 역점을 두고 또 UAM 도심항공교통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서산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좀 유치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역점 사업으로 서산공항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을 꼽으셨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예, 두 사업 모두 지금 예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뭐 9월이나 10월, 11월 중에 두 가지가 다 예타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타를 앞두고 있고 한 2, 3월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 또 태안군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올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예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산하면 사실 이제 자연경관도 있고요, 또 역사적 유적지까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사실 유명한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관광지로서는 좀 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옥끝으로 같이 널려 있는 이러한 여러 자원들을 잘 꿰고 다듬어서 보석 같은 그러한 그 자원화 시켜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우선 그 중에서도 서산 구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1경이 해당되는 해미읍성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 이 해미읍성은 말 그대로 230년 동안 1414년에 축성을 해서 4년간에 걸쳐서 축성이 됐지 않습니까? 1421년부터 청주로 이설이 됐는데 1651년 그때 당시까지 한 230년간 충청 병마 절도사 영이었었습니다. 충청권을 아우르는 그 치소였었죠. 그래서 해미읍성 이 축제를 국제적 규모의 이 축제로 더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좀 그 원년으로 삼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경관도 참 수려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는 서산 한우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한 5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면은 6월부터 시민한테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우목장에 이제 2km 정도의 데크를 통한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전망대도 되고 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듬고 또 간월도의 해양 경관 이런 그 산책로 이런 테마파크 이런 것도 또 만들고 해서 발걸음들을 서산으로 향하고 또 묶어두는 체류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가는데 올해 아주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부산 도심에 있는 23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건물 아래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순식간에 불줄기가 타올랐는데 입주민 등 4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인근 주택가 등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 건물에 시뻘건 불기둥이 타오릅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옮겨 붙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불길은 멀리서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도 목격됩니다. 정면에 불난 거 보면 그러네. 저 어디쯤이고? 네?
부산 도심 서면 한복판. 부산 진구 부전동 23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 반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발령하고 8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주차타워 불티가 인근 2층 규모 상가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주차타워가 불길에 휩싸이고 연기가 이어져 놀란 시민들의 화재 신고 70여 건이 빗발쳤습니다. 새벽 시간대 잠을 자던 입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고 대피 과정 등에 40여 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큰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고 현장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차량 진입 등을 막았습니다. 담당 구청도 재난 메시지를 발송해 운전자들에게 이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내일 합동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화장품이나 의류, 라면 같은 생필품을 시세보다 80%나 저렴하게 내놓은 뒤 물건값만 받아 챙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느슨한 법망을 피해 1년 가까이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피해자가 80만 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특가와 최저가, 새해 맞이 특판 상품이라며 25만 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을 5만 9천 원에, 라면 한 상자를 단돈 2천 원에 내놓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하지만 물건값을 결제한 뒤 상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앞에 서서 2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고. 경찰은 해당 온라인몰 운영자 41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일하던 6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씨가 운영했던 업체입니다. 불과 최근까지 영업을 해오다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만 무려 81만 5천여 명. 피해 금액은 74억 원에 이릅니다. A씨 등이 운영한 쇼핑몰은 모두 6개로 지난해 6월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판매 임시 중지 명령 같은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류창고 등 영업망을 갖추고 물건을 일부라도 배송하면서 법망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그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수사 중에도 쇼핑몰을 추가 개설해 운영해왔는데 그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류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저희들 수사 중에도 12월에 쇼핑몰을 또 만들어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현재 피해자 중 단 0.8%에 불과한 6천여 명만 피해 신고를 했다며 업체를 공개하고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인 돌봄 기능을 2025년까지 고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선 대전교육청이 돌봄 대상과 시간을 꾸준히 늘려왔고 정부 시범 사업에 응모하기로 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늘봄 학교가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상도 현재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중심에서 6학년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인데 대전교육청이 응모에 나섰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149곳에서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5시 이후로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돌봄 대상을 고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저녁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학교 돌봄 지원센터 인력을 올해부터 확대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실이 강화돼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지도. 인력 확보도 관건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각 학교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 전일제로 바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돌봄 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이나 돌봄 전담사들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과 충남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네, 뒤로 보이는 이 모습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올해 미세먼지는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로 서쪽 지역부터 농도가 높아졌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동쪽, 이 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졌습니다. 이 이유는 미세먼지를 날려줄 바람이 불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미세먼지를 흩어줬지만 중국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최근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대기가 정체돼 있는 겁니다. 대전, 세종, 충남 역시 지난 주말 내내 뿌연 먼지 안개 속에 지냈는데요. 올해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잠깐의 외출에도 눈이 따가워지고 목이 칼칼해지는 등 관련 증상으로 불편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바람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건설, 택배, 배달, 환경 미화와 같이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세먼지가 극심해도 일하기를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는 그냥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뭐 안 좋다고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거 뭐 따지면서까지 굳이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담은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보다 더 체계적인 조치를 위해 2019년 야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경보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와 주의보까지 단계를 세분화했고요. 이 단계별로 미세먼지 위험군 확인이나 비상 연락망 구축,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야외 노동자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할 것과 적절한 휴식 보장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야외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밖의 내용들은 여전히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이란 겁니다. 더욱이 당국의 사업장 관리 감독도 허술한 현실이란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내놓은 야외 노동자 미세먼지 대책 무엇일지 직접 들어보시죠. 폭염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수준이 너무 고농도인 경우에는 그 시간대나 그 날짜에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오개 작업을 멈추고 다른 시간대에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주해야 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빈틈. 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비해 너무 느린 대응까지 이 허울뿐인 대책에 오늘도 노동자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최근 두 차례 비민출에 성공하며 힘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KBS 대전 총국은 중이온 가속기 선진국인 일본과 또 우리 가속기 라온에 대한 취재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의 비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순서인데요. 일본 기초과학 연구의 심장부인 이화학연구소를 박장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이화학연구소. 1949년 유카와 히데키를 시작으로 여러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연구의 산실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중이온 가속기 RIBF입니다.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나 칼슘, 우라늄 등의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표적에 충돌시켜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장치로 희귀 동위 원소를 찾아 세상에 없는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암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모리타 코스케가 113번째 새로운 원소를 처음으로 발견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원소 명명권을 얻어 2016년 니오늄이 탄생했습니다. 113番元素は、線形加速器を用いまして亜鉛の70というイオンを加速してビスマス209という原子核の標的に照射して合成しました。 이곳에는 해마다 20여 개국 3,400명의 기초과학자들이 모여 가속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Very international facility is very welcoming to international scientists to come with their ideas to make the best use of the facility for, the best discoveries. 지난해 7월에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한 25개국 92명의 국제 공동연구팀이 전자인 양성자 없이 원자핵인 중성자 4개로만 이루어진 테트라 중성자 핵을 최초 입증해 수소에 앞서는 원자번호 0번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119번 원소를 찾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119番見つけたら次は120番というふうに少しずつ重たい元素を見つける方向で進めていくと。 일본 기초과학연구의 심장부인 이와항연구소의 중이온 가속기가 올해도 힘찬 가속 배달을 밟고 있습니다. 국제 연구 협력을 통해 제2의 니오늄 119번 원소를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와코시 이와항연구소에서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통해 KBS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외 임직원 일동 1,348만 3,500원,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 외 임직원 일동 6천만 원, 순천향대학교 김승우 총장 외 교직원 일동 1,000만 원, 대전 진잠중학교 축제 운영 수익금 112만 5천 원,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 충남북 지역본부에서 100만 원의 소중한 성금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겨울이라기엔 다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이 9.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6도가량이나 웃돌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은 영하 5도를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은 풀렸지만 연일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내일도 대전과 세종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충남은 모레까지 탁한 공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섞여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세종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공주는 영하 7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논산과 세종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서산이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천안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부여와 서천이 영하 7도, 낮 기온은 청양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초봄만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